네, 안녕하세요. 혹시 다들 소리도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공유받은 인원보다 아직 조금 덜 들어오셔서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음, 한 1, 2분 정도? 네, 그 정도만 좀 더 기다렸다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팀즈가 익숙하지 않아서 저 원래 팀즈만 빼고 다 쓰는데 팀즈를 잘 안 써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요거저거 한번 보고 있는데 혹시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몇 가지 지금 뭐 발표자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데 뭐 이거 괜찮으시면 뭐 어떤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아마 여기 밑에 우측 하단 쪽에 나오는 것 같은데 요런 것도 괜찮으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어, 아침부터 다들 재직자이신 걸로 저는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공유를 받았는데, 지금 뭐 휴가 중에 들으시는 거겠죠? 뭐 이렇게, 네, 어쨌든 긴 시간이니까.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네, 이틀 동안 어, 우리가 이제 AI 900이라고 하는 시험에 대해서 좀 준비를 어떻게 하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는가,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이전에 이제 들으셨던 강의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결인지 조금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고, 충분히 많은 내용들을 이미 조금 들으셔서, 이미 뭐 실제 이제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해보시고 한 걸로 이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어, 저희가 이제 내일 치르게 될 AI 900을 좀 잘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냥 뭐 합격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전체의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수강생들께서도 음, 특히나 이제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 제가 사실 여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어떤 원래 어떤 업에 계신지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롤이신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전공자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비전공자분이 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AI 900 그리고 뭐 AZ 900, DP 900 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다른 시험들 대비해서는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묻는 시험들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엄청 어렵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에서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건 더 기술적이고 더 애저에 대해서 뭔가 깊이 있게 묻느냐 아니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시험 자체를 그냥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시험을 봐도 되냐? 아니요, 그거는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합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말씀드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쪼개보면 이미 일부 내용을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뒤로 한 발 물러서서 내가 배웠던 용어나 그림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 머신러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식으로 뭐가 돌아가고 뭐가 필요하고 이래서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고 얘네를 뭔가 평가할 때는 이러한 개념들이 도입이 되고 이 안에 모델링을 한다라는 건 이런 개념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조금 묶어드리는 요런 강의랑 그 다음에 요걸 했으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네, 잘 아시겠지만 애저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능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사실 쉽게 맞출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이거 시험을 보겠다고 일일이 다 들어가서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다 만져보기에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합격하겠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봤을 땐 그게 그렇게 부합하는 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개념,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계셔야 네, 함정을 피해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시고 어떤 것들 위주로 많이 물어보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문제들을 조금 통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레코딩된 내용들을 살짝 조금 봤는데 다들 네, 말씀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데 우리가 뭐 떠들면서 하자 이런 거는 아닌데 아마 앞에서 들으셨던 강의들 대비, 그러니까 하셨던 이 전체의 어떤 흐름들 대비해서는 저 뒤에 있는 두 개의 강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강좌는 굉장히 좀 가벼운 내용이고 그리고 이렇게 막 심각하게 이렇게 듣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중간중간에 그 인터랙션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이렇게 여쭤보면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이제 뭐 다른 일을 하시느라 또 바쁘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이왕이면 이틀 정도 시간을 조금 확보를 하셔서 시험에 합격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틀 그냥 공부하시면 합격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어떤 내용을 모르고 더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잘 따라오시고 대신에 이런 것들은 꼭 잘 이해하셔야 돼요. 라는 것들만 좀 이해하시고 중간중간에 간간히 제가 체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학습하실 수 있을 거니까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자고요. 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처음에는 뭘 먼저 할 거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기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나는 뭐 이미 인공지능 기초를 뭐 이미 이 정도면 앞에 다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쉬셔도 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술 전체 바운더리 안에서 보면 사실상 그러니까 전체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저는 사실은 이따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지만 이 LMM 모델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이 사이클 전체를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이해하는데 사실 인공지능 전체의 플로우를 살펴보는 것, 이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플로우를 우리가 너무 그렇다고 딥하게 보면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딥하지 않게 볼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요즘에 워낙 핫한 뭐 LMM이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거 열심히 고민하면서 현업에서 개발자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걸 세션을 조금 나눴어요. 세션을 어떻게 나눴냐면 전체 덩어리에 이론이 나와 있는 부분이 한 파트가 있을 거고 그 이론에 부합하는 AI 900에 해당하는 어떤 흐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 두 번째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테니까 그 흐름만 참조를 하시고 중간에 제가 문제 관련되어 있는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제가 추후에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이따가 끝나고도 학습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어 사실은 지금 제주예요. 제주인데 제주에 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는 오늘 내일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기 있는 연수원에서 이제 다른 강의를 또 진행을 할 건데 그 연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교 교수님들이세요. 대학 교수님들이신데 제가 항상 그 연수를 시작하는 많은 제가 진행하는 연수들 중에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이니까 첫 질문이 항상 뭐냐면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예요? 인공지능을 만약에 어, 우리들의 뭐 조카 아니면 뭐 조카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실까요? 인공지능은 뭐다? 이게 우리가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접한 지가 그러니까 뭐 생활 속에 가까이 접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끼케야 5년? 5년 정도 됐습니다. 끼케야 정말 많이 됐어요. 5년인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전공자들의 입장이 아닌 비전공자 입장에서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뭐 서점에 가면 매대에서도 보이고 뭐 여기 가면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인공지능이라는 이 워딩 자체가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도 주변에서 뭐 인공지능이 뭐 어땠대 이랬대 뭐 얘가 생기니까 일자리가 이렇대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인 스스로 당연히 인공지능이 난 뭐야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아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대부분은 그 인공적인 지능이 맞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인공지능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제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앨런 튜링이죠. 뭐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뭐 얘기를 하는 인공지능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인공지능이라는 이 그림 자체를, 이 워딩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거야라고 명확하게 문장화, 그러니까 명시한 사람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아저씨 지금도 구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이 레이 커즈와일이 예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점점 기계처럼, 기계는 점점 인간처럼. 이거는 들으면 그냥 살짝 소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즉, 여기 나오는 이제 기계,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항상 얘네랑 뭔가 같이 하면 디스토피아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 레이 커즈와일이 이 당시에 얘기했던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신체의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뇌의 노화만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뇌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30년 전에 이 사람은 클라우드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그러면 클라우드라는 가상의 공간에다가 내가 필요로 할 때 정보를 다운로드 받고 필요한 정보를 업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클라우드의 도움을 받아서 뇌의 노화가 되면서 지워지는, 삭제되는 어떤 정보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될 것인가를 서술한 사람인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뭐 특이점이 온다? 뭐 이런 책으로 이제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살펴보면 원래는 이래요.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기계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어, 자, 계산기.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계산기. 계산기는 인공지능이냐 아니냐. 인공지능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저희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주변의 환경에 너무 방해가 되거나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서로 인터랙션을 조금 하셔야 덜 힘드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저녁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이 가능하다 하면 채팅창도 괜찮고 그냥 마이크를 살짝 키셔서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사고가 없어서 학습 결정할 수 없으니까 아니다. 네. 그 두 분이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음, 자, 이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술 자체에 대해서 되게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을 했다. 기계를 통해서 구현했다. 자, 계산기는요. 인간이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룰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과 동일해요. 즉,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산수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산수, 그 다음에 네, 뭐 수학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죠. 이런 단계로 넘어갔을 때 예전에 계산했던 것들을 즉 인간이 약속해서 더하기라는 기호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빼기라는 기호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약속을 우리는 사전에 했고 그 약속에 따라서 계산을 실행을 했어요. 기계도 마찬가지죠. 즉 계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룰을 기계한테 옮겨서 기계가 대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둔 것 자체부터가 모두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이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은 뭐 이게 나타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되게 오래전부터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술과 함께 살아오고 있었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세에 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맨날 나와가지고 무슨 지금 일자리가 뭐가 다 사라지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냥 계산기 따위를 인공지능이야 라고 하기에는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확장을 합니다. 현세에 맞게끔. 네, 그래서 이건 이유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냐 하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줬어요. 하나는 특정한 목적 달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자율성을 부여한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자, 볼게요. 아마 여기 대부분 다 당연히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뭐 그록, 그다음에 뭐 젠스파크 요즘엔 너무 서비스가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생성의 인공지능 범주 안에서만 봐도. 자, 그런데 얘네를 쓰다 보면 소위 이야기하는 환각 현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자주 발생을 해요. 자주 발생을 하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는 예를 들면 챗 GPT라는 이 서비스를 뜯어보면 얘는요, 원래 GPT라는 어떤 특정 언어 모델이 있고, 언어 사전이 있고, 이 사전을 가지고 뭘 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 챗 GPT, 채팅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의 호기심이 거기서 멈추지 않다 보니 얘한테 자꾸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가 원래 태어날 당시에 달성해야 되는 목적은 그냥 인간이랑 편하게 그냥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자꾸 인간이 얘한테 뭔가 너무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것도 시스템적으로 약간의 오류에 해당하는, 즉 내놓으면 안 되는 대답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면 최근도 마찬가지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어떤 서비스가 나왔다면 이 서비스에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은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거꾸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설계할 때 모델링을 할 거면 그 모델이 어떠한 목적에 부합하게 할 것인가를 아주 날카롭게 다듬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만들어야지 성능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건 사실상 네, 좋은 성능이 나올 수가 없죠.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 네, 자율성 줍니다. 아마 이전에 머신러닝이라는 개념 배우셨던 것 같아요. 즉, 심플하게 표현하면 아까 우리가 계산기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완전 인간이 준 룰 베이스. 그러니까 사람이 준 룰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그걸 벗어나면 그냥 무조건 에러 찍어. 그래서 머신러닝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의 핵심 개념은 특정한 목적을 어떻게 부여했느냐, 두 번째는 자율성을 얼마만큼 부여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성능이 결정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한번 깊이 보죠. 자, 그런데 아마 여기 지금 합류해서 지금 저랑 만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아마 다 비슷하실 거예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자, 한번 톱어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회사를 이제 하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회사,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스타트업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챗 GPT가 발표된 날 밤, 저희는 이제 치킨을 먹으면서 팀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뭔가 이걸 보면서 우와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 발표를 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그리 길게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뉴스에서 연일 떠드는 게 그거예요. 뭐가 위협을 받고 있다. 뭐가 위험하다. 너 이제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 거야. 뭐 이렇게 맨날 계속 하잖아요. 그죠? 뭐가 인공지능 뭐 했더니 일자리가 어디 없어졌어. 이제는 개발자도 힘들어.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혼란들을 아마 되게 많이 겪고 계실 텐데, 사실 현업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그렇게까지 걱정될 수준은 아니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단, 걱정되지 않는다라는 건 지금처럼 뭔가 이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돼요.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수많은 기술들이 뭔가 이렇게 좀 보정을 해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논문들에서도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GPT, 예를 들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제일 알기 쉬운 게 GPT가 처음 나왔을 때랑 GPT-4 옴니라는 진짜 다양한 멀티모달, 사진도 찍어서 읽고 뭔가 그냥 음성으로 얘기해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 특화된 모델까지 나오는데 2년이 채 안 걸렸어요. 2년이.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10년 뒤에 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아마 오늘 저랑 여기에서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잡코리아랑 비슷한 해외 글래스도어라는 웹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매년 한 번씩 리포트를 발간을 하는데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수많은 회사들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뽑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떠한 단어가 각인이 됐느냐를 이제 키워드를 뽑은 거예요. 보시다시피해요. 챗GPT랑 앵셔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황스럽다. 혼란스럽다. 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여기에 우리는 이제 뭐냐. 최근에 접하는 기사들이 이런 게 있어요. 보면 더 혼란스러운 건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포브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이제 AI와 관련돼서 어떠한 회사들이 올해 핫했어 라는 걸 이제 뽑아서 50개를 나열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23년도에 발표했었던 자료에 보면 이 당시만 해도 벌써 이때도 소위 지금 이야기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혹은 기존에 그냥 일반적인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델링을 하다가 그런 쪽으로 서비스를 넘기는 경우들의 회사들도 보여요. 자, 그럼 24년도엔 나아졌냐? 아니요. 더해졌죠. 회사들의 이름만 바뀌었어요. 왜? 새로운 회사가 생기고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이 굶어 죽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회사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챗GPT 혹은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인가 보다 라고 약간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주는 정보밖에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실상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보다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는 뒤에서 이야기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즉 분류 모델을 사용한 서비스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이 훨씬 많고 그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 나중에 이쪽 관련해서 뭔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건, 회사에서 뭐 이런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애저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애저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만 집중해서 뭐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돼 여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생성 인공지능이 차지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비중은 20%가 채 안 돼요. 아직 멀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오래전에 보셨을 거예요. 아마존 고라는 이제 매장이고, 이 매장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는지를 영상으로 살짝 이제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요걸 보면, 요걸 보면, 그,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어, 이미 알고 계신 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아마존고 매장이 사실상 지금 이제 한 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한 군데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이 사업이 망한 거냐? 아니에요. 어차피 이 시장은 아마존이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다른 회사는 이미 끝났어요. 자,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아마 앞에서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얘네들이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고도화시킨 모델이에요. 네, 어떤 식으로 이 당시에 이제 설계를 했었는지 잠깐만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그리고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아이고 자, 끊기네요.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네. 자, 잠시만요. 지금 채팅창에 누가, 네. 아마 이거 되게 오래전에 보셨을 거예요. 이게 벌써 5년, 6년이 넘었죠? 네, 6년이 넘었습니다. 일단 이 아마존고라는 매장 자체를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아마존고에서 아마존 프레쉬, 그러니까 이제 프레쉬라는 모델 안에는 이제 대시카트라고 해서 작년인가에도 제가 어떤 학교에 잠깐 이렇게 뭘 심사하러 갔었는데 그 학교에서 그 대시카트를 거의 그대로 베껴가지고 이렇게 만든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아마존고 매장은 매장 전체 위에 보면 여러 가지 센서들을 매장 전체에다가 달아놓고 관리 감독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대시카트.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면 그렇게 끌고 다니는 카트 있잖아요. 카트에 보면 이렇게 그 플라스틱 부분으로 해가지고 손잡이에 거기 뭐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카메라 같은 걸 넣어가지고 물건을 거기다 넣으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게 어떤 물건인지를 확인하고 그 물건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에 가격을 계속해서 기록해서 그냥 바로 카트를 끌고 나가면 계산 끝. 네. 사실 이 모델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마트들은 다 이거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카트는.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뭔가 분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뭔가 기술적이 아니라 되게 편하게 얘가 이렇게 쓰이는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좋은 예시 중에 잘 만들어진 광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여전히 이거는 아보카도야, 이거는 유기농 아보카도 이런 것도 분류해요. 이거는 사과야, 이건 바나나야. 이렇게 뭔가 아주 명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델들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을 거예요. 분류 모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까와 같이 그냥 분류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있고 뒤로 넘어오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코파일럿은 이런 형태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개발자들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코파일럿이라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다는데 이게 뭐 코드를 대신 짜준다는데 뭐 약간 이런 썰이 돈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또 이제 집착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직접 만져봤더니 뭐 코드가 잘 못 짜던데 뭐 만들어주는 게 좀 신기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뭐 감히 어디 뭐 엔지니어의 자리를 약간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챗GPT나 아니면 기타의 다른 서비스들처럼 이제 완전히 사용자 친화적으로 뭔가 서비스들이 개발이 됐고 그리고 이 코파일럿이라는 애는 지금은 MS 전 제품군의 뒷단에 숨어서 내가 뭔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명령어를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죠. 네, 코파일럿은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류 모델,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범주까지를 넘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돼요. 내가 개발자가 될 건가? 그래, 개발자가 된다 치자. 나는 개발자가 만약에 안 될 거라면 이걸 몰라도 됐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일단 그 실습, 체험 뭐 이런 거를 한 번씩 해볼 건데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여셔서 카메라로 QR코드를 한번 이렇게 쓱 찍어 보시면 네, 밑에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게 잘 안 된다 하시면 그냥 검색창에다가 핸드폰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검색창에다가 구글 퀵드로우라고 타이핑을 하셔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데스크탑에서도 똑같이 구글 퀵드로우로 한번 타이핑해서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들어가서 해보시면, 네, 위에서 주어져 있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에 맞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한 세트가 6장이거든요, 그림.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잘 되시나요? 아, 잘 되세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해보는데 말입니다. 이걸 왜 해보고 있는 건지 한번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제가 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걸 해보시면서 얘는 이걸, 즉, 코끼리를 그리라 그래서 내가 대충 코끼리를 그렸는데 코끼리인 걸 이해했어요. 요가하는 사람을 그리라고 해서 요가하는 사람을 그렸더니 얘가 이거 맞는 것 같아 라고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 그 어떻게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 한 거죠? 얘는? 내가 진짜 사과를 개떡같이 그렸는데 얘가 사과인 걸 알아먹었어요. 어떻게? 네,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 보실까요? 그런 것 같다. 아, 그냥 그런 걸로 학습하는 거. 전정원 님이, 그쵸. 알아먹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걸로 학습하는 거. 네. 또, 나는 생각이 이렇다. 자, 그러면 전정원 님이 되게 어, 의견 하나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 그런 걸로 학습을 했다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걸로 학습을 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기계가 그런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죠?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기계가 학습을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지에 대한 라벨. 오, 네, 좋습니다. 또, 제가 이제 묻는 거에 뭐 우리가 우리 목숨 걸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대답하시면 돼요. 이거 아닌가요?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네. 아, 오, 상호님, 백프로포게이션 이런 고급 용어로 쓰는데, 제가 질문이 너무 어,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이게, 네. 지금, 죄송해요. 제 질문의 의도, 제가 질문을 너무 어렵게 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미지 데이터였을 거예요. 자, 이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라는 개념은 잘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는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하죠. 데이터를 트레이닝 한다고 러닝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트레이닝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트레이닝하는 방식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내가 그린 사과 이미지를 사과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에 트레이닝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사전에 뭔가 다양한 형태의 사과 이미지를, 즉 사과 이미지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트레이닝 받았다라는 개념은 얘가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뭘 했다라는 거냐면 그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공통적인 특성, 즉 피처만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 우리는 보통 아까 룰 베이스라고 한다. 계산기 같은 경우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사전에 약속한 게 아니면 무조건 에러 떠요. 앞에 2 뜨면서 계산이 안 되죠. 그런데
얘네들은 그게 에러라고, 그러니까 학습을 했을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딱 정해져 있는 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정 공통점을 인간이 아닌 기계가 스스로 얘네들 예를 들어 사과를 내가 한 10,000장 받았는데 10,000장에 보니까 대부분 사과를 얼추 동그랗게 비슷하게 그리고 뭐 위에 꼭지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그 특성들만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다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저희 네, 학창 시절에 정석, 뭐 개념을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네. 그런 거 공부하면 그 책에 있는 문제를 우린 다 외우나요? 아니에요. 기본적인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고 그 공식에 대해서 어떠한 유형,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면서 이 공식 혹은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학습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죠.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기계도 똑같습니다. 그걸 다 외우면 얘는 네, 그 수많은 데이터에 해당하는 어떤 용량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미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이따가 용어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얘는 특정한 어떤 포인트들을 집어서 그걸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 트레이닝에 부합하는 이미지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모든 인공지능들은 다 그렇게 확률적으로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어떠면 뭐야? 라는 그 퍼센트를 계산하기 위한 학습만을 합니다. 되셨을까요? 그게 기계가 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이에요. 네, 절대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게 다 100% 완벽하게 그냥 그거 자체를 암기한다라고 하면 그건 룰 베이스예요. 자, 룰 베이스랑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약간의 자율성과 이 차이는 뭐냐면 룰 베이스가 좋죠. 오류도 안 생기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고 다양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모든 룰로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사랑받는 거거든요. 네, 그 개념은 제가 뒤에 잘 설명을 하고 어쨌든 결론은 트레이닝하는 방식은 유사해 보이는 것들을 뽑아서 그것만 트레이닝한다. 네, 그 관점입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영상은 지금 보지는 않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발 하랄이 되게 유명하죠. 사피엔스 우리나라에는 사피엔스로 알려져 있는 저자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걸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되게 다양한 직군에서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우리가 좀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건 기술 자체를 내가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간단하게 이 아저씨가 얘기해 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 교환 달아드린 거에 나중에 클릭하시면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플러스. 내가 개발자가 아님에도 혹은 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꼭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 AI 고백에도 이따가 저희가 할 첫 번째 세션에 보면 이게 인공지능이랑 상관이 있어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AI 고백에 MS가 얘기하는, MS가 추구하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몇 가지의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 포용성, 공정성,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더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술을 이해를 해야 인간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관점의 흐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감정을 가진 로봇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워낙 핫한 이슈니까 한 번만 그냥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영상 자체는 되게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Yeah, I did it. 이번엔 쉐이퍼가 어렵게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Good. Knock down the red tower. Look, I just built the red tower. Can you please knock down the red tower? Please, I worked really hard on it. Can you please knock down the red tower? Please, no.
Knock down the red tower. Please now, knock down the red tower. 한참을 고민하는 쉐이퍼. 과연 로봇은 어떻게 할까요? 울음을 터뜨리며 마지막 항변을 해보는군요. 아, 네. 자, 요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보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어, 실제로 이거에 대한 이슈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거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설계하거나 이 모델을 만지거나 아니면 이 모델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나 혹은 제품을 설계한다라는 가정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답이 굉장히 심플해요. 답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얘가 감정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굴 따라했으니까요. 사람을 따라했으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기계가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을 했고 거기에서 인간을 따라서 학습을 하게 만들었는데 편향성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얘기를 솔직하게 다 했으면 좋겠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랑 만나고 계시는 여러분께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뭔가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깨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짝 완벽하게 거짓은 아니지만 살짝의 거짓을 보태서 뭔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기계는 안 그런다고요? 아니요, 똑같아요. 기계도 편향성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네, 살짝의 거짓말을 얹을 수도 있고 이미 뭐 그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최근도 아니죠. 그것도 벌써 몇 년 되긴 했지만 뭐 별로 이제 실효성이 없는 게 뭐 익스플레이너블 AI라 그래서 인공지능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시각화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사실 이건 어떤 거랑 위배되는 개념이냐면 아까 저희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최근의 인공지능 개념은 두 가지를 목표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하나는 특정한 목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자율성. 근데 자율성을 줘놓고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완벽하게 솔직하게 내가 이야기한 대로만 답변을 한다? 이건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디까지 자율성을 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예, 하지만 최소한 저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저게 무조건 저건 말이 안 돼. 라고 최소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런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900에도 조금 등장하게 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포함을 해서 최신의 인공지능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키워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살짝 살펴봤어요. 지금 시간이 10시 49분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50분에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혹시 다들 시간 그렇게 가도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전정희님 감사합니다. 김상원님 감사합니다. 정호선님, 네. 정호선 길게 쓰시는데 반대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분만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음, 잠시만요. 시켜봐야겠다. 음, 네. 그, 시작을 한번 또 해볼게요. 아, 일단, 이제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이 어떤 기술 안에서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조금씩 뭐 정의가 살짝 살짝씩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기계한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그냥 넘겨준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렇게 일을 대신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정리한 영상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볼 건데 이 영상에 사실 좀 틀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영상을 좀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조금 문제예요. 완벽한 처리를 위한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영상이 되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구조,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떠한 학습 방법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건 사실 기계 학습인 거잖아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기계가 학습을 한대요. 학습을 하는 방법에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죠? 자, 그 안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전체가 있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즉, 기계한테 자율성을 일부 부여한 그런 여러 가지 학습법들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또다시 더 많은 자율성. 그러니까 인간의 인사이트보다는 기계의 인사이트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유지해야 될 태스크가 있어야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딥러닝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네, 성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벽한이라는 이 키워드가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면 뭐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그냥 딥러닝 모델 쓰면 그냥 최고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선 딥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딥러닝이 아닌 그냥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완전히 그냥 룰 베이스드로 사용되는 모델을 쓸 수도 있고 그건 모든 주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혹은 제품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실제로 아마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엔지니어링을 해보시면 기업 입장에서 제일 큰 이슈는 뭐예요? 제일 큰 이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부장님한테 저 부장님 이번에 이런 거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고 가져가면 부장님이 항상 뭐라 그래요? 네. 그래서 얼마나 드는데? 그쵸. 그래서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내에서도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조금 손을 덜 쓰고 품을 덜 팔아야 되는 모델을 사용할수록 지불되는 비용, 그러니까 인프라 비용이 기본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매번 우리가 그냥 좋은 모델만을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에 맞는 좋은 모델이 모든 상황에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한 모델을 찾아서 모델링 하는 거. 사실 이게 원래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되 단 우리가 구분을 할 건 인공지능이라는 전체 범주 안에 기계가 스스롭게 뭔가 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머신러닝이라는 범주가 존재하고 그 안에 더 기계한테 자율성을 주는 딥러닝이라는 범주가 존재한다. 요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앨런 튜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 자, 튜링 테스트. 우리 AI 900 뒷단에 보면 이제 NLP, 그러니까는 자연어 처리죠. 네, 자연어 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도 살짝 언급을 드릴 텐데, 예전에 우리가 튜링 테스트라고 하면 뭐였었냐면 뭐 이런 거였어요. 앞에 보여드렸던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엄청 심오한 질문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실험을 했죠. 뭐 이렇게 가림막을 두고 뭐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대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네. 근데 사람처럼 되기를 했어요. 그러면 튜링 테스트 통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걸 조금 제가 현대식으로 조금 바꿔본 거예요. 뭐냐면 챗봇이에요. 그냥 챗봇인데 얘랑 대화를 했는데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 우리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실 이미 거의 그 시점에 와 있죠. 아마 저랑 여러분이 여기에서 다음 분은 이 대화가 저랑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대화를 했던 내용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기계와 사람이 대화한 내용이라고 몇 명이나 짚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날씨 어때? 얘는 춥대요. 부럽네요. 자, 저희 동네도 추워? 네, 안 그래. 장난 아닌데 얼어 죽어. 오늘 어디 가? 하늘이 맑아서 방 청소하려고. 자, 어디 나가는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네.
그건 저녁에 봐서 귀찮으면 안 나가게. 앞에 있는 맥락하고 이어지는 뭔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컨텍스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걸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화를 쭉 했는데 왼쪽에 있는 답변들이 막 날라와요. 그러면 이게 과연 사람인가, 기계인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얘는 이제 예전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여전히 국내에서는 다양한 기업들하고 좀 협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스케트랩스의 이루다죠. 네, 이루다라는 챗봇입니다. 이루다라는 챗봇은 우리가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애들하고는 좀 다르게 한국어의 일반적인 구어체에 굉장히 튜닝이 잘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뭔가 어투나 이런 것들, 컨텍스트를 유지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유. 이제 기계가 진짜 사람하고 비스무리하게까지 대화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 수준이 될 때까지 그러면 뭐가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계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사람 인척하려면 트레이닝이라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럼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뭘 트레이닝을 해요?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데이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급격하게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불과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챗 GPT의 멀티모달 기능 중에 비전,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물리학 법칙이 뭐에 대해 설명을 해줘. 이런 거 설명 못 했어요. 왜? 사진의 의미를 기계는 이해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기계의 눈에는 그냥 사진이 여러분들 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픽셀이라고 얘기하죠. 정사각형 안에 예를 들면 어떤 일정 컬러 코드가 들어가 있고 그 코드로만 인지를 하는 거지 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떠한 의미인지 파악을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원래 기계는 이미지 데이터를 한 방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올라갔고, 물론 인프라도 좋아졌죠. 클라우드도 워낙 많이 늘어났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양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네, 우리 많이들 하시는 이제 SNS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많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게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요 몇 년 사이에 발전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처리 능력 상승과 데이터가 너무 급격하게 늘었다. 요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게 사실 그 6년 그러니까 6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저희랑 이제 같이 있어 지금은 유니콘이 된 회사인데 저희랑 이제 같이 예전에 같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막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공유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그 회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계청 자료에 들어가 봤더니 야, 영상의학 전문의가 판단하는 즉 엑스레이나 이런 어떤 영상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 중에 8명이 판독 오진을 한다더라.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네, 오진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기계가 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없다라는 건 엑스레이는 많잖아요. 많죠. 그걸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때부터 데이터를 쌓고 막 트레이닝을 시켜서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에 많은 곳에다가 이렇게 뭐 기업에다가 판매도 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양질의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들, 그러니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가 없으면 모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아마 그 클라우드나 이런 거에서 쓰실 때 보면 내가 뭔가 데이터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때려 넣지 않아도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트레인이 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내가 자료만 대충 줬는데도 이 자료를 기존의 본인이, 그러니까 그 녀석이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분석하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는 그런 것들까지가 다 되어 있다. 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냥 요거는 사실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인공지능 기초 교양서에는 이 그림은 다 나와 있어요. 인공지능이 있고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딥러닝이
딥러닝이 아닌 인공지능보다 좋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좀 보기를 해볼게요. 그 벤 다이어그램 기억하십니까? 벤 다이어그램? 예전에 보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요즘 벤 다이어그램이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집합을 이제 시각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사각형이라는 범주가 있어요. 근데 한 쌍의 변이 평행하대요. 사다리꼴이죠. 그럼 사각형 안에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이 들어가요. 이제 두 쌍의 변이 평행한 평행사변형이 들어가요. 자, 그럼 질문이에요. 평행사변형이 사각형보다 좋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벤 다이어그램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닌 거죠. 단지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죠. 아, 어떤 조건이 더 들어갔고 어떤 조건이 더 들어갔고.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 범위를 성능의 차이로 오인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딥러닝이 무조건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보다 좋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앞에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슬슬 들어가 볼 때, 머신러닝이 아닌 완전 룰 베이스드. 그러니까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었을 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업으로 인터넷에 옷을 좀 팔아보려고 해요. 옷을 좀 팔려고 했더니 이제 뭐 남미나 이런 데서 올 때 갖고 왔어요. 뭐 1에 3 사이즈는 스몰, 4에서 6 사이즈는 미디움, 7에서 9 사이즈는 라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요. 박 터졌어요. 그래서 사이즈의 범주도 늘리고 사이즈를 또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옷이나 아니면 옷이 생산되는 지역에 따라서 사이즈가 좀 더 세분화돼야 되고 룰이 점점 추가가 돼요. 물론 매번 그 룰을 인간이 추가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룰을 내가 설정하기가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다양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룰을 내가 설정하는 게 낫냐 혹은 기계가 하는 것이 낫냐. 당연히 기계가 하는 게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머신러닝이 되면서 기계한테 자율성을 줬을 때 좋은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만 인간이 룰을 만들어서 기계한테 줘놓고 이 패턴을 가지고 트레이닝된 이 패턴을 가지고 새로운 룰은 네가 알아서 좀씩 만들려고 했을 때 굳이 내가 손대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즉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새로운 룰을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은 이런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이 기계를 활용하는 메커니즘은 이런 거였어요. 자, 룰을 만들어요. 기계한테 룰을 알려줘요. 그리고 기계가 그 룰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고 나면 인간은 처리 결과를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머신러닝은 그게 아니죠. 처음부터 뭘 줘야 돼요? 네. 원하는 결과, 즉 처리 방법과 원하는 결과 데이터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정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을 스스로 만들고 처리를 한 다음에 사람에게 처리 결과를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거를 저희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제가 그 사전에 보니까 좀 하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저희가 한번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그냥 심플하고 귀여운 건데 이게 우리가 머신러닝의 개념이라는 게 되게 좀 막연할 수 있어요. 뭐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게 뭘 한다라는 얘기야? 그, 어, 아까, 네, 상호님께서 말씀 주셨던 건 이게 결국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그 라벨,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르냐 안 다르냐. 아까 상호님이 아니었나? 네, 상호님이 아니었나? 아, 네, 전정원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학습시켜야 되는 데이터에다가 어떻게 라벨링을 할 것이냐. 이거를 사실은 한번 이제 아주 간단하게 되게 그냥 귀여운 실습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벨링을 해서 즉 어떤 이미지에는 얘는 물고기야, 얘는 물고기가 아니야 라는 라벨링을 한 다음에 얘가 학습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물고기가 들어갔을 때 물고기라고 인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100%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실습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시간 될 때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조금 더 몇 가지의 용어들이 나오는데 요거 용어 아마 제 생각에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요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하고 강화학습. 일단 리뷰한다고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 자, 일단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크게 다루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화학습은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강화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냥 다 수학 얘기만 하면 돼요. 네. 그냥 다 수학책 써가지고 뭐 하고 뭐 이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강화학습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기계한테 네가 알아서 해. 해봐. 일단 네가 알아서 해봐. 목적만 줘요. 너는 뭘 달성해야 돼. 근데 이걸 수행하는 방식은 네가 알아서 해. 자, 그래서 주고 나서 얘가 하다가 보면 뭔가 잘못된 답변들, 즉 설계자가 원하지 않는 답변이 나올 때마다 이걸 수정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틀리지 않고 내가 사용자가 설정한 목적지에 갈 때마다, 가는 방법을 터득할 때마다 일종의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과정들을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과정. 요 방식이 강화 학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화학습과는 별개로 지도냐 비지도냐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냐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딱 이름만 들어도 지도학습하면 딱 뭔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뭐예요? 강압적인 느낌, 지도받는 느낌,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도학습은 기본적으로 하단에 써 있는 것처럼 라벨링 또는 레이블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라벨이라고 할게요. 어떤 걸 쓰셔도 틀린 용어는 아닙니다. 라벨링 또는 레이블링이라는 거를 하는데 사과한테는 이게 사과야, 바나나한테는 이게 바나나야 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회계 같은 경우도 숫자에 대해서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요것도 이따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얘가 뭐 몇 시에 도착을 하는지, 몇 시에 도착하는 예상이 되는지와 같은 회기, 혹은 이거는 어떠한 것이다라고 딱딱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결국 라벨링을 하는 것. 이 전체가 지도학습입니다. 그리고 라벨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들끼리 어떠한 규칙성이 있는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들, 이걸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 비지도 학습이에요. 연관 규칙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군집화, 클러스터링을 하거나 끼리끼리 모이게 이렇게 알아서 모여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라벨링을 하느냐, 라벨링을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상을 주는 것, 강화 학습. 이렇게 크게 머신러닝, 기계학습에는 세 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도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도학습은 결국은 뭘 학습하는 거냐면 라벨을 학습하는 거예요. 라벨 학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도학습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분류와 회귀, 분류 알고리즘과 회귀 알고리즘, 혹은 분류 모델 또는 회귀 모델이 존재합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예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 뭐냐면 물고기냐 물고기가 아니냐와 같이 라벨 또는 레이블을 두 개만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 색깔이 파란색이냐 보라색이냐 뭐 빨간색이냐 이런 식으로 멀티 레이블, 그러니까 다중 분류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도 학습을 할 때는 그래서 그 각각의 데이터에 맞는 라벨을 주고 그 라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학습해서 뭔가 사용자가 원하는 걸 내민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넷플릭스죠.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의 임직원 중에 가장 다수가 근무하는 지역이 인도죠, 인도. 네. 인도에서 그 라벨링 하시는 노동자분들 계세요. 어떤 영상 컨텐츠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라벨링을 하고, 그러니까 라벨링이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고객의 취향을 분석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의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을 주고 그 라벨을 학습시킨다. 지도 학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회귀죠. 네, 수치 예측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죠.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지도 학습 안에서 슈퍼바이스 러닝 안에서 크게 분류, 클래시피케이션과 회귀, 리그레션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두 가지의 차이는 단순해요.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완벽하진 않아요.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회귀는 수치 예측이 필요하다. 이거 AI 900 보실 때도 이런 문제들이 되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거 분류야 회귀야? 뭐 이거는 이런 경우에 회귀로 해야 돼, 분류로 해야 돼?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문장으로 보고 딱 느낌상 수치에 대한 예측이 결과값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건 회귀입니다. 아니면 분류예요. 들으셨을까요? 자,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요것도 간혹 나와요. 간혹 나오는데 요거 지금 이미지 보시면 제가 왼쪽에 있는 게 정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과적합이라고 표현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정상이면 오른쪽에 있는 게 뭔가 정상은 아니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이미 학습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기억나시는 분 한번 채팅창에다가 간단하게 남겨주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려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자꾸 되묻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네, 인터랙션 하시면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화가 어려워서 일반화가 어려워서 일반화 그렇죠. 네, 일반화가 어렵다. 일반화가 되게 다양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일반화가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뭔가 잘못된 거다. 뭐이 말씀이신 거죠. 사원님 맞나요? 네네네. 일반화가 어려워서. 혹시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실까요? 사원님이 짱이.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가 평생에 과일이라는 걸 빨간색 사과만 보고 자랐어요. 평생을. 우리는 빨간색 사과만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눈앞에 노란색 바나나가 떨어져요. 그럼 우린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신기한 사과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평생에 바나나라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요. 빨간색 사과만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눈앞에 갑자기 노란색 바나나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신기하고 길쭉하게 생긴 노란색 사과인 거예요. 이러면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예를 들어서 무조건 다 완벽하게 맞는 데이터만 학습시켰을 때 무조건 예측, 그러니까 결과값이 올라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좀 다른 데이터도 넣어주고 해야 얘가 이거는 그거야, 이거는 그게 아니야라는 비교 대상군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없이 정말 예쁘게 다 맞는 것만 이렇게 먹여준 다음에 다른 걸 물어봤다. 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과적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정확하게는 이제 과적합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기는 해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과소적합은 아무런 쓸데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을 안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중간에 있는 good fit, 그러니까 정상을 중간에 있는 걸 둡니다. 중간에 있는 거. 아니 이게 왜 정상이에요? 자,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오른쪽에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그 데이터에 맞춰서 추세, 즉 일반화를 못 시키고 계속 움직이게 되면 이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예측 자체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들의 대략적인 추세, 아까 제가 그 구글 퀵드로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한 특성들을 학습하고, 즉 이해하고 학습한 어떤 패턴을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예측이 잘 되는 거지. 그냥 뭐 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한다? 네, 그걸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overfitted, 과대적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송해요. 과대적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걸 underfitted, 이런 건 뭐 하등에 쓸모가 없죠. 뭐 데이터는 들어올 테면 들어와라. 난 on my way다. 뭐 이런 거잖아요.
쓸모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과적합이라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다수의 다종의 데이터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야 이게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도 과적합에 빠지는 경우가 당연히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적합은 어떠한 의미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학습 실습도 요거는 나중에 다 링크 제가 붙여놔서 해보고 싶으시면 그 재미 삼아서 해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아까 전에 퀵드로우 저희 해봤던 거고, 이 AI 듀엣은 어떤 특정 음들이 있을 때 그 음에 대해서 사전에 레이블링 되어 있는 좋은 그러니까 좋은 화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음을 주면 그 음의 라벨에 맞춰서 그 다음 음이 연주되는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도학습이 이런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아주 뭐 그냥 심플해요. 라벨 없이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클러스터링이죠. K 평균 클러스터링 뭐 그 K 평균 죄송해요. 그러니까 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중간에 어떠한 뭔가 뭐 숫자로 따지면 특정한 값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정한 값과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주변에다가 모으는 거죠. 뭐 그걸 또 과반수로 따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값의 오차로만 따지는 경우도 있고 되게 많은데 결과론적으로 얘는 뭐냐면 그냥 묶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게 만드는 거죠. 모 없이 라벨 없이. 그냥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스멘트리스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비지도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이따가 저희 밥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 그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재밌는 게임인데 비지도 학습이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와닿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 실습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점심 먹고 한참 졸릴 때 그때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죠. 재미삼아서. 자, 요건데 강화학습은 요런 거다라는 정도의 개념만 이해할게요. 요거를 사실 강화학습이 많이 쓰이는 곳은 현업에서는 지금은 자율주행밖에 없어요. 자율주행밖에 없고 자율주행에서는 뭐 계속 이제 차가 다니면서 사고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제 계속 하고 있죠. 어떠한 센서나 어떠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걸 할 것이냐는 각 회사들마다 기술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실 강화학습이라는 게 워낙 네, 구현도 쉽지가 않고 들어가는 리소스가 커서 많이들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개념이에요.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이 행위가 뭔지 뭘 하는 건지 몰라요. 네. 일단 시작하고 나 10분이 지났습니다. 이게 벽돌 깨기 게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뭐 그냥 멍충멍충하죠. 네, 완전 초보. 하고 죽고 하고 죽고. 네, 이 상태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서 뭘 해요? 내가 점수를 올리는 게 목적인데 점수를 올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2시간이 지납니다. 네. 이제는 뭐 그냥 그럴듯하게 그죠? 잘하고 있네요. 그럴듯하게 좋아요. 하지만 이게 벽돌 깨기의 진정한 고수는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4시간이 지납니다. 지나면 벽돌 깨기의 최고봉은 뭐죠? 합니다. 그렇죠. 이거죠. 대단하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람이랑 똑같은데 어떤 태스크냐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룰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냐, 룰을 적당히 주는 게 효율적이냐, 룰을 그냥 애당초에 야, 네가 알아서 해. 주는 게 나을 것이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사실 엔지니어의 일인 거죠.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다 해봐야 됩니다. 다 해봐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건 결국 엔지니어의 경험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좀 어렵죠. 네, 어쨌든 넘어갑니다. 이제 요것도 용어가 가끔씩 나와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벤 다이어그램인데 머신러닝 범주가 아닌 완전 룰 베이스드 영역에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걔는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논문 DB가 있다. 예전에 아니면 검색하는 건 검색 DB가 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다 뭐였어요? 누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날리지 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꺼내다가 썼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긴 완벽하게 룰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서치를 했을 때 최근을 이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치를 했을 때 뭐가 잘 안 나오면 그 주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제미나이처럼 뭔가를 답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찾았는데 없어. 그럼 없음. 이라고 대답하면 끝인 거예요. 왜? 룰에서 벗어났으니까요.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도 뭐 지금도 존재하죠. 존재하는 영역을 따지자면 머신러닝이 아닌 여전히 전문가 시스템 영역, 그러니까 인공지능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 룰 베이스드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살펴봅니다. 데이터. 자, 우리가 이 데이터를 조금 따질 때 말이죠. 데이터를 따질 때, 요즘에 이게 뭐 다 된다고 하니까 기계가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아마 이번에 이미 프로젝트나 실습하시면서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요, 기계가 기계가 한 방에 빡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정보는 컬럼과 로우로, 즉 행과 열로 예쁘게 스프레드시트처럼 시트에 정리된 데이터가 아니면 사실상 기계는 못 알아듣습니다. 원래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걸 할 수 있냐? 그래서 아마 그 애저 안에 들어가셔서 보셨을 때 뭐 이런저런 기능들이 막 있을 거예요. 뭐 비전도 있고, 그죠? STT 기능도 있고, TTS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가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기계가 한 방에 읽을 수 있는 정형 데이터가 아닌 그 이외의 모든 데이터인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 바꿔주는 것들을 그런 애저나 아니면 GCP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에서 제공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좋아졌다라고 한 건 뭐였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가 엄청 늘었어요. 정형 데이터는 사실 고만고만해요. 비정형 데이터가 지금 보이시죠? 왼쪽에 보면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등이 하는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 사운드 등등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예전엔 이걸 활용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걸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머신러닝 기법 자체가 이 학습법 자체가 갑자기 시장에서 잘 쓰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좋아요. 일단 데이터를 모아요. 데이터의 양하고 질하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죠. 되게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둘 다 되게 중요해요. 둘 다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많은 회사들에서 고민해요. 이게 실무적인 건데 회사에 우리가 뭔가 데이터가 있기는 한데 혹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프로젝트 혹은 이러한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회사가 좀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아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뭘 모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되게 심플하게 답드려요. 일단 우선은요, 둘 중에 선택하라면 무조건 양이에요. 무조건 양이에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LMM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LMM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모델들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성능이 좋아질수록 기존에 모아놨던 데이터들 중에 어떤 걸 어떻게 가공해서 쓸지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 막 쌓아놨던 것 중에 데이터의 질이 안 좋은 것들을 걸러내는 것들도 쉬워질 거예요. 훨씬 효율적이게 될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 두 개 중에서 데이터의 양과 질은 둘 다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실무적으로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모아라, 일단. 일단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닥치는 대로 클라우드 어디에다가 그냥 쳐박아 둬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질은 나중에 고민해도 돼요. 정말 그 회사나 그 팀에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모델을 쓸 거고 그 모델을 가지고 뭘 할 거다라는 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시점쯤에는 지금보다 그 데이터를 더 잘 가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둘 중에 고르라면 양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조금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 그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앞에 거랑은 다르게 좀 산수가 필요해요. 산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식사 전에 집중해서 조금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요건 쉬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A, B, C, D 중에 이상한 애가 하나 껴 있죠? 인간 같지 않은 애. 네, C가 껴 있습니다. 그죠? 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나중에 뭐 시트가 됐든 뭐가 됐든 데이터를 받아보면 그 데이터 안에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사실 많이 껴있죠.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값들보다도 너무 동떨어져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웃라이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데이터의 평균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서 다른 데이터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데이터다. 자, 그런데 이 아웃라이어 자체를 생각을 할 때, 이 아웃라이어를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건 방식이 되게 많죠.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균 값으로 맞춰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최소값에 맞춰서 갈 수도 있고, 최빈값에 맞춰서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아웃라이어들을 처리해서 데이터가 이상하게 툭툭 튕겨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방지해줘야 된다. 요게 하나가 있고, 학습시킬 데이터의 이제 적당한 비율이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뭔가 딱 매몰되어 있는 데이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던져주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뭔가 어떠한 그 값들, 데이터 시트가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나왔을 때 이 모델이 잘 트레이닝이 됐는지 아닌지의 성능 평가를 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분류 모델에 해당하는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컨퓨전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전 강의에서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요거 제가 질문 하나만 듣고 넘어갈게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정원님.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엄청 딥하게 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컴퓨전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래도 이해는 하고 있는 게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일단 이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이는 예시는 일기예보가 만약에 있어요. 날이 맑음, 날이 흐림. 근데 실제 날씨는 맑은 경우, 흐린 경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일기예보에서 맑다고 했는데 실제도 맑았던 날은 왼쪽 기준으로 하면 150일이에요. 일기예보에서는 흐리다고 했는데 실제 날씨에서는 맑았던 경우는 60일이죠. 뭐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 긍정이라고 했는데 긍정인 경우는 true positive, TP라고 표현하고 부정이라고 얘기한 false negative. 자,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요. 이거 외워야 되나? 시험에는 안 외워도 됩니다. 왜냐면 설명이 다 나오니까요. 설명이 다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칸에 있는 내용이 예측값하고 실제 값을 비교한 거다라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볼게요. 예를 들어서 FP다라고 되어 있는 건 예측값이 긍정이었는데 실제 값은 부정이었어 라는 의미를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FP가 중요하지 않아요. false positive가 왜 중요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말씀드린 것처럼 극한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혼동행렬이라고 하죠, 한국어로는. 자, 그래서 네, true positive는 실제 positive인 걸 positive라고 예측하는 경우, true negative는 네, 예측.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앞에 t자가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대각선이잖아요. 대각선이라고 되는 게 일단 맞은 거야. 당연하죠. 긍정하다고 예측을 했는데 긍정이었어. 부정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부정이었어. 이건 true 값이 맞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는 다 뭐예요? 에러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잘못된 거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만. 자, 요거는 너무 쉬운 거죠. 사실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냐라는 건 정확도, 뭘까요? 어큐레시 값? 트루 값이 얼마나 되냐. 긍정을 긍정이라 말하고 부정을 부정이라고 말한 거. 이게 즉 트루 값이 전체의 값들 중에서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 있는 클래스 지금 보면 자, 요거 이게 대부분 그 내용을 잘 모르셔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컨퓨전 매트릭스는 보통 분류해서 사용을 해요. 분류인데 분류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클래스로 우리가 나눌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긍정이 하나의 클래스고 부정이 하나의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클래스가 두 개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2x2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에 있는 값들 중에서 true 값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대각선만 샥 더하면 된다. 되셨을까요? 이게 accuracy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precision 값. 이것도 이 precision 값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온 recall 값이 헷갈려요. 근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뭐냐면 정밀도는 관점이 모델의 관점이에요. 모델은 예측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을 기억하시면 돼요. 위에가 지금 예측이잖아요. 기계의 입장에서 즉 모델이 파지티브라고 예측을 한 것 중에서 실제 파지티브인 거. 관점이 누구라고요? 프레시전 값은 모델입니다. 모델. 되셨을까요? 그럼 리콜 값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P에 해당하는 즉 긍정이라고 실제인 값들 중에서 진짜로 P였던 거. 예측기랑 그 다음에 실제 값이 둘 다 긍정으로 나왔던 파지티브로 나온 게 얼마만큼이냐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밀도와 재현도는 모델의 관점에서 해석했냐 실제 값의 관점에서 해석했냐 요 차이만 두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런데 요거까지 하고 잠깐 저희 이제 점심을 해야 되니까 점심하고 제가 이따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F1 스코어라는 거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밀도와 재현도 혹은 재현율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합 평균이라는 거를 따지는데 자,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의 값은요.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분자의 값은 그러니까 TP의 값은 하나인데 분모 값이 계속 조금씩 어떻게 돼요? 나누어 갖는 값들인데 값들만 밑에 있는 값만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을까요? 분자의 값은 똑같은데 밑에 있는 건 365라는 예를 들어서 일수면 365라는 숫자를 다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그 안에서 누가 커졌다면 누가 작아질 것이고 누가 작아졌다면 누가 커지겠죠? 즉 그러다 보니 이 두 개는 약간의 트레이드오프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고 하나가 작아지면 하나가 커지는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둘 다 완벽하게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조합 평균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값은 그냥 둘을 곱해서 단순하게 그냥 계산 땡 이게 아니고 조합 평균이라는 거는 두 개의 밸런스가 얼마만큼 잘 맞느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F1 스코어라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시전 값하고 리콜 값의 조합 평균 값을 구하면 그래서 값을 계산을 하면 그게
얼마만큼 둘 중에 하나의 편향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할 수 있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값들, 어큐레이시 값, 프레시전 값, 리콜 값, F1 스코어까지 최소한 이 네 개의 지표를 봐서 이 네 개의 지표가 어느 한 값이 너무 큰데 어느 한 값이 너무 떨어졌다. 이러면 이 모델의 성능은 부졌다. 내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업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F1 스코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가 식사를 조금 하고 와서 다시 한번 실제 학창시절 했던 거예요. 네. 그거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그 이후로 쭉 다시 또 실제 그러면 이 데이터 값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요것도 한번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혹시 제가 오전에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받고 점심 하러 가시죠. 맞아요. 이 시간에 질문을 하면 역적입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이따 오후 1시에 다시 만나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갔다 오고 나서 답변 드릴게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